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뻥령집의 그 67쪽 잠깐 볼게요. 67쪽에 보시면은 단답형으로 암기 강화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뻥령집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답형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보면서 힌트가 있어서 떠올리는 거랑 아예 빈칸을 두고 떠올려 보는 거는 좀 게임이 다르죠. 실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채워넣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실력 아니겠습니까? 예.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 한 페이지만 좀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관세의 과세표준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관세의 과세표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가격 또는 수량인데요.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원래 법에 있는 표현대로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라고 하면 되겠죠. 말하자면 이 과세 표준을 말할 때에는 이렇게 과세 물건이 함께 수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세 대상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과세 대상의 가치 기준을 가격이라 둘 때도 있고 수량으로 볼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가격을 가치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하는 것이고, 수량을 가치 기준,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법의 15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 그랬어요.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법의 16조에 있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신고 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대요. 왜냐면 수입 신고 대상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뭐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겠죠. 이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는 때일 테니까요. 그렇죠? 수입 신고를 하는 때가 그 과세물건 확정 시기일 테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데 신고 대상이 아닌 것들, 말 그대로 작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우편물의 경우에는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어디에 도착할 때인데 어디예요? 통관 우체국에 도착된 때입니까? 도착한 때입니까? 정확하게는 도착한 때이죠. 그죠? 통관 우체국에 도착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법령은 그랬어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일단은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이니까 뭐 이게 적용 법령도 지금 물어보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주의사항이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과세니까 제외했네요. 이걸 제외하는 이유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과세 대상인 소비 사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적용 법령, 이 법의 17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건 지금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 이 부분은요, 법의 16조에서 이 과세 물건이 예외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에 해당되는 사유인데, 그때 법령 적용 기준 시점은 이 법 제16조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를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긴 거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소비 또는 사용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라는 요 상황일 때 과세물건 확정 시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과세물건 확정 시기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소비, 사용 그거 자체죠. 그렇죠?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가 되겠죠.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근데 이제 이거는 과세물건 확정 시기인 것이고, 이거를 적용 법령 시점으로 바꿔본다면, 적용되는 법령으로 바꿔보면 때를 날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시행되는 법령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건 뭐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요.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때를 날로 바꾸고 그 뒤에다가 뭘 붙인다? 날에 시행되는 법령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재밌네요, 문제들이. 그 다음에 4번, 과세환율은, 수출환율은 지금 두 가지를 다 묶고 있는데요. 과세환율은 일주간에 외국한 무엇을, 수출환율은 일주간에 외국한 무엇을 평균하여, 두 개 똑같이 다 관성장이 그 율을 정하죠. 관성장이 그 율을 정하지만 나중에 그 권한의 위임 부분에 가보면 결국 이제 이 부분도 결국에는 그 관세평가 불련자에게 위임하는 거 볼 거예요. 그죠?
관세편과 분류원장에게 두 개 다 위임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여기 이제 답을 적어 보셔야 될 텐데, 과세환율은 일주간의 외국한, 여기는 매도율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수출환율의 경우에는 매입률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5번.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직접 수입을 했다라는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컨사이니, 그죠? 예, 수하인 컨사이니가 납세무자가 될 텐데, 이때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가 뭐냐요?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가격서류 일단 뭐 있어요? 가격서류, 송품장. 그 다음에는 이제 운송서류 두 개인데, 하나는 에어고 하나는 오션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에어는 뭐예요? 예, 항공화물 운송장이라는 거 있죠? 항공화물 운송장. 그리고 오션은 선화증권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개가 바로 대통령령 정하는 상업서류입니다.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경우 납세무자는 누구냐요? 도난되거나 분실된 경우, 일단은 도난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겠죠. 그때 이제 납세무자는 도난되거나 분실된 자는 아니겠죠. 자기가 막 스스로를 잃어버리면 안 될 테니까요. 사실 도난과 분실의 경우에는 창고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세금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도난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납세무자는 창고 주인, 특허보세구역이나 종합보세구역이라면 운영인이 되겠고, 또 만약에 지정보세구역이라면 그때는 화물관리인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경우 말고 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그러니까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에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이때에도 둘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좀 어렵게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죠. 예, 운영인 또는 보관인. 예. 그 다음에 7번. 납세무 승계 사유 두 개. 좀 어려운 말이 이거네요. 승계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데, 승계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승자도 계자도 다 이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납세무를 계속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외워본 적 있었는데요. 합상승. 합상승. 여기서 바로 이 승이 바로 승계 사유다, 뭐 이런 뜻이죠. 합이 뭘 줄인 말이었나요? 합병. 그리고 상은 상속. 그래서 합병이라는 건 법인이 합병하는 거니까 앞에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그때 개시된 경우에 납세무가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합병과 상속이 승계 사유예요. 네, 8번 보시겠습니다.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무자로 신고한 경우, 이러면 안 되는데, 수입신고하는 때 화주가 아닌 자, 진짜 물건의 주인이 아닌 자가 납세무자가 되었대요. 원래 이 둘이 같아야 되는데요. 뭔가 좀 분위기 이상한데요. 그런 경우로서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무자로 신고된 자가, 그래 잘못했네, 그지?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거나 또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대요. 이거 처벌받아야 되겠는데요. 이럴 때에는 관련된 자들이 모두 책임을 진다. 그래서 심지어는 납부 의무도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진다라는 거였었죠. 그때 누구 바로 이 3자 연대 납세무인데, 이 3자 연대 납세무를 지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은 수입신고인은 한 명 들어가야 됩니다. 수입신고인. 뭐 관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납세무자로 신고된 자. 보통 이제 납세무자로 신고된 자가 화주여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납세무자로 신고된 자와 화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다에 들어가는 것은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관세포탈이나 부정감면이 나쁜 짓을 통해서 얻은 이득이 없는 둘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끝까지 이 수입 신고하는 때 화주는 책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은 말 그대로 수입 신고인과 납세무자로 신고된 자이죠. 이게 법제 19조 5항에 있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연대 납세무 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납세무 소멸 사유가 6가지가 되나요? 그렇게 맞나? 일단은 납부하면 없어지겠죠. 돈 내면 없어지겠죠. 근데 납부랑 거의 비슷한 것이 바로 충당입니다. 안 낸다 하더라도 채워 넣으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납부가 있고 충당이 있고, 또 뭐 세관장이 알아서 부과를 취소한다고 한다는 거나, 또는 뭐 행정쟁송에 따라 취소되는 부과 취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3개 됐네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효제도 때문에 이제 우리가 2개 배운 것이 관세부가 제척기간 만료.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의무도 권리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또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것도 징수권이 사라지게 되면 역시나 그 이면에 있는 납세무도 함께 사라지거든요. 그럼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인데요. 이거는 납세무 소멸이라는 법에 이제 20조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 하나 더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6번째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우편물의 반송 아닙니까? 우편물의 반송. 이건 저 뒤쪽에 이제 따로 나와 있는 것인데, 이제 법의 26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10번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경우. 이건 뭔 뜻이에요? 원래 5년 아닙니까? 근데 이제 10년이 된다는 것은 뭔가 괘씸죄에 걸린 것 같아요. 과거 5년치가 아니라 과거 10년치를 추징한다라는 거예요. 과거 10년치를 추징한다. 이거는 뭔가 지금 납세자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요. 관세 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하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거나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그 다음에 부정환급 부정감면. 근데 부정을 앞에다 써버렸으니까 그냥 환급 또는 감면만 하면 되겠죠. 예. 환급 또는 감면을 받은 경우. 여기 3가지입니다. 예. 관세 포탈, 환급, 감면. 이 3가지가 바로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이죠. 11번 관세부가의 제척기간이 만료하였어도, 만료했다는 것은 뭐 제척기간이 5년짜리면 5년이 다 된 거고 10년이면 10년짜리가 다 됐다는 건데, 만료됐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죠. 어떤 처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뭔가 2개월의 여유를 더 주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1년 더 주는 것도 있죠. 그렇죠? 예, 1년을 더 주는 경우도 있고 2개월을 더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2개월 주는 경우가 2가지가 있고 1년 주는 경우가 5가지 있잖아요. 예, 근데 2개월을 더 주는 경우 2가지를 좀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경정 청구가 있는 경우죠. 경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2개월입니까? 이 앞에 이 4글자가 중요한데, 경정 청구, 여기다 이제 일장을 붙이면 돼요. 경정 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할 수 있죠. 이 2번째는 바로 이 과세가격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 이 과세가격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걸 텐데, 여기도 뭐뭐가 있는 경우에 끝에 이 4글자 있죠. 여기도 중요한 건데 여기다가 1 붙이면 되는 거죠. 1. 그래서 결정 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죠. 잠정 가격을 신고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대요. 이건 신고하지 않은 게 중요한데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즉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 언제부터 관세부과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요, 이거를 먼저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고한 경우,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부터 보면요, 보세요. 잠정가격 신고했지, 그 다음에 확정가격 신고했어요. 그럼 이제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할지 말지가 그때 바로 결정이 될 텐데요. 만약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했다면 신고한 날, 이날에 얼마를 내야 될지도 알게 될 텐데 이 기산일을 할 땐 여기다가 다음 날을 하나 더 붙이죠. 그래서 확정된 가격을 신고했다면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 바로 기산일이 돼요. 여기 이제 신고라는 건 이 확정된 가격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 그럼 이제 이 문제의 답은 뭐냐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했으면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으면 신고했어야 하는 날의 다음 날이라고 했죠. 했어야 되는 날을 뭐라 그래요? 만료일의 다음 날이라고 하죠. 만료일의 다음 날. 이거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요. 만료일의 다음 날. 그 다음에 13번 보정 신청을 해서 납부하는 관세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여기 지금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건 지금 체납했을 때 강제징수하는 그 권리가 어느 날부터 시작이 되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납부기한이 필요한데요. 결국 보정신청에 납부기한이 필요한 거예요. 보정신청에 납부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보정신청일에 다음 날이죠. 근데 여기다가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려면 의 다음 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예, 열심히 하세요. 예.